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했습니다. 혁명에 성공한 박정희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죠. 눈여겨볼 게 좀 몇 가지가 있죠. 저번 시간에 간단히 살펴봤는데,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립하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지니고 있더라. 그리고 군통수권도 지니고 있더라. 그런 걸 어떻게 생각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기구가 있었나요? 조선 총독부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한반도 내에서 군통수권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박정희는 조선 총독부의 경험과 기억이 있잖아요. 본뜬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를 만들죠. 이건 굉장히 독특한 정부기구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부나 중앙정보부가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보통 내 부서를 나누어서 하는데 중앙정부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통합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건 또 어떻게 만들었냐? 그래요. 잘 보면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나요?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선 총독부 시절의 경험이 있고, 식민지 시기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인이었잖아요. 군대에 대해서 잘 알겠죠. 군대에 보면 헌병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헌병대를 국가로 확장시키면 중앙정보부가 된다는 거예요. 헌병대 기밀보호로 하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죠. 군사기밀 유출을 감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기밀 및 외교, 안보, 정보 수집으로 연결되는 거죠. 스파이 활동을 감시한다는 거예요. 군 내부 간첩 탐지. 이건 또 국가적으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외 공산주의 세력 감시, 범죄 수사. 그렇죠. 군 범죄 조사 및 체포. 이건 또 국가적으로 확대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국가 반정부 인사 수사 및 통제, 질서 유지. 헌병대는 군기관 유지를 하죠. 군기관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국가 기강을 또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정치 질서 및 여론 통제. 그러면 국가 기강이 유지되잖아요. 군대 경험을 살려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졌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식민지 시기 조선 총독부를 경험하고 조선 총독부를 본따서 만든 것이다. 그렇잖아요. 권한이 똑같잖아요. 한국판 조선 총독부로 볼 수도 있었던 거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그래요. 이걸 좀 눈여겨봐야 돼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했는데 자세히 봐야 돼요. 한국에서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일찍이 없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한 번도 없었던 일은 아닌데 당시 한국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수출 정식으로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배웠을까요? 박정희는 어떻게 수출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을까? 당시 그러면 학자들이나 그래요. 한국인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 수출 중심으로 가야 된다. 대부분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무심코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시 식민지 시절 배운 것과 경험에 근거한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식량이 부족한 국가였다. 당시
한국도 식량이 부족했죠. 뭐 보릿고개도 있고. 근데 일본도 예전에는 식량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일본은. 산업화 초기에 일본은 경공업을 발전시킨 뒤 공업 제품을 한국에 판매하고 판매한 금액으로 한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여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렇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 전으로 또 가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국에는 한국의 공업 제품 팔고 쌀을 사갔죠. 박정희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국에 뭐 이런저런 많은 게 부족한데 식량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 뭐 팔고 부족한 건 사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지식과 경험이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결정한 배경이다. 뭐 뛰어난 사람인 거죠. 당시 민주당은 이러한 수출 중심의 산업 정책은 실패한다고 반대했다.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은 어떻게 했냐?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공업화에 성공하여 공업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한국이 뭐 산업화를 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박정희의 정책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반대 입장이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내수 기반 강화나 농업 중심의 경제 운영을 주장하였다. 그렇게 하면 경제 안 된다. 실패한다. 우리 지금 식량이 부족하니까 농업에 신경 쓰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당시 그러한 주장을 하며 반대 대표적인 학자로 김도연, 장기영, 변영로가 있다. 그 당시에 이제 경제계 대표 학자들이었죠. 그걸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반대했겠죠. 뭐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강력하게 찬성했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식민지 시기를 동일하게 겪었지만 저마다 깨달음이 크게 다른 것이다. 한국은 식민지 시기 산업화에 일정 정도 성공하여 방직물이나 금속과 같은 공업 제품을 수출한 역사가 있다. 수출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수출하고 또 수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 근데 똑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부족한 것을 수출해서 수입하면 돼. 부족한 건 수입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당시 저명한 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뭔 차이인가요?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깨달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알아도 제대로 안 거죠, 박정희는. 통상 수출, 수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군대 국가가 수립되는 법이다. 군대 국가가 수립되는 국가들을 보라는 거예요. 미국이건 영국이건 프랑스건 어떻게 군대 국가가 수립되나요? 농사만 지어서 군대 국가가 수립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출 수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군대 국가가 수립한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그걸 알았던 거죠. 농업만 계속 지어보라는 거예요. 군대 국가가 되는지. 괜히 열강들이 식민지 개척에 힘썼겠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출 수입을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식민지 개척에 힘쓰는 거죠. 식민지를 통해서 수출 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잖아요. 박정희는 경험을 통해 절로 그런 깨달음에 이르렀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조선의 전근대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관습적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벗어났던 거죠. 그런 면에서 박정희는 확실히 생각자였다. 결론적으로 당시 민주당과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었다. 그러면 뭐가 되나요? 농업만 계속 짓자 이런 사람들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공부를 많이 한다 해서 미국에서 배워왔다 해서 근대화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봤자 뭐 하냐는 거예요. 핵심을 모르는데 농업이나 지어야 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당시 수출 정책을 강력히 지지한 학자나 지식인이 있나? 지지한 학자나 지식인이 없다잖아요. 그냥 관료들이 그냥 박정희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 빼고는 뭐 저명 인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관료들이 이제 집행하긴 했는데 이들이 뭐 구체적으로 수출 중심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며 했냐, 지지했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라니까 한 거라는 거예요. 관료들도. 박정희가 생각한 거죠. 이야기로 확인했잖아요. 다 반대했다고. 지식인들은. 그래요. 그 성공했잖아요. 그때 그 정책을 쓰지 않았으면 산업화된 한국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출을 통해서 산업화하는 게 이제 널리 알려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알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진국들이나 그렇게 하면서 산업화를 하고 발전시켰지. 그럼 박정희는 어떻게 그런 걸 알았느냐? 천재냐? 뭐 뛰어난 인물이죠. 뛰어난 인물인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죠. 한반도에서 산업화가 된 게 박정희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식민지 시기에 있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박정희는 알았고. 박정희만 알았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식인이나 저명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깨달음과 지식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 봐야 되는 거죠. 입법, 행정, 사법이 통합된 비정상적인 군정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정치의 정상화 과정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군정을 계속할 수는 없겠죠. 뭐 조선 총독부처럼 계속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해외에서 압박도 있겠죠. 미국에서 왜 자꾸니 독재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1961년 8월 10일 박정희는 국가재건의 기초가 마련되면 인간의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1962년부터 일부 정당의 활동을 허용했다. 62년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정당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존 정당은 해산되었지만 새로운 정당 상당은 허용했다. 물론 정당 등록 요건과 활동 기준을 정하여 공산주의 계열의 정당 상당은 금지했다. 그 공산주의 정당은 안 돼. 안 되죠, 한국에서는. 6.25 전쟁도 치렀고, 미군정 때 공산주의 계열 정당에게도 정치적 자유를 보장했죠. 보장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잖아요. 위조 지폐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나. 또 어떤 게 있나요? 막 온갖 폭동을 다 일으키지 않나, 내전을 일으키지 않나.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금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즘 또 공산주의 세력 위조 지폐 찍은 거를 또 날조하려고 하죠. 뭐라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찍어서 그때 처벌받은 사람이 공산주의 세력 중에 이관술이 있죠. 그때
조선공산당 재무를 담당했죠. 당연히 처벌했는데 또 뭐라고 하나요? 아, 이것도 공산주의 세력이 이거 날조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발견된 게 뭔가요? 위조 지표를 찍었는데 조선 정판사 건물을 샀죠. 그 안에 이제 위조 지표를 찍는 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지표를 찍을 수 있는, 진짜 지표를 찍을 수 있는 판이죠. 근데 요즘 공산주의 세력이 또 어떻게 조작하려고 하나요? 아, 종이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그게 위조 지폐를 찍었다는 증거냐. 예전에 설명했지만 지폐를 찍을 수 있는 판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누가 갖고 있나요? 조선 총독부가 갖고 있죠. 공산주의 세력이 조선 총독부로부터 얻었죠, 그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정판사 건물을 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폐를 찍는 판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폐를 찍는 곳에 판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잘못된 위조 지폐가 확실한 거죠. 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치웠겠죠. 뭐 만일을 대비해서 판도 있고 종이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위조 지폐를 발행한 거죠. 2,200만 원도 대충 이제 뭐 이거 피할 수 없다 싶어서 얘기한 거지 1억을 발행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판만 있다 거기에 그곳에 판만 있었다 막 들이닥쳤을 때 그럼 또 다 위조 지폐를 다 찍었다 이 말인 거죠. 판만 있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현 시대 보면 공산주의 세력을 자꾸 이렇게 무죄로 만들면서 뭐 인권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됐나요? 6.25도 거치고 기나긴 세월이 지나서 이제 기록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또 그 사람들도 죽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시대 재판을 믿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돌려야 되지. 아, 기록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뒤집을 수 있겠다 하고 뒤집고. 이게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역사를 날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세뇌시키려고. 악당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이제 어느 정도 인정했다.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3공화국 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시켰다. 이제 헌법도 이제 만들어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제로 바꿨겠죠. 의원 내각제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바뀌었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게 하였다. 국회의 양원제는 폐지되고 단원제로 바꾸었다. 정상적으로 한 거잖아요. 아니 뭐 대통령제 할 수도 있고 의원 내각제도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그리고 국민 투표를 붙여서 이제 그렇게 했다. 다시 대통령제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전에 민주당 어떻게 했나요? 아니 가짜 뉴스로 폭동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의원 내각제로 바꾸고 뭐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는 거죠. 대통령제처럼 보이려고 속임수를 쓰고 의원 내각제 하면서 그래요. 1963년 2월 26일 박정희는 김종필을 중심으로 하여 민주공화당을 창당했다. 그래요. 민주도 공화당을 만들어야지 또 박정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법조계나 학계의 다양한 명망가들이 초대되었고 영입되었고 정치인들도 영입되었다. 그래요.
정치인으로는 주로 자유당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였다. 당시 민주공화당이 영입한 이활, 조경규, 백종덕 등은 자유당 의원 출신들이었다. 박정희는 이승만계를 지지 기반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혁명 때부터 미리 있었다. 민주당 계획은 어차피 민주당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 되려면 어떤 계획을 흡수해야 될까요? 민주당보다 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와 정당이 있었잖아요. 이승만과 자유당. 그쪽 지지 세력을 흡수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4.19 폭동 이후 특별재판소가 설치되었고 1961년 4월 17일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5.16 군사혁명 이후 박정희는 특별재판소를 해산시키고 정치보복은 안 된다라고 선포하며 재판을 중단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고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증거물도 없었지만 그렇잖아요. 투표함도 없고 투표함 교체했다는데 그 많은 투표함이 어디로 사라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을 많이 체포하고 막 뭐 가짜 증언도 많이 만들었겠죠. 믿을 수 없는 거죠. 온갖 증언들을 만들어내고 투표함도 없고 조작된 투표 용지도 없고 대량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무 증거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실상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기에 최인규 내무부 장관도 석방시켰어야 했는데 정치적 부담이 커서 중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단시켜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석방시켰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 나온 거 빼고는, 재판 결과 나온 거 빼고는. 또한 부정선거를 완전히 무효화하면 이승만의 귀국도 허용해야 한다. 이승만이 귀국하면 또 다른 대혼란이 생길 수 있었다. 뭐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가짜 뉴스다 하고 다 처벌해버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냥 석방시켜버리고 최인규도.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면 또 이승만이 또 귀국할 거 아니에요. 복잡해지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재판을 중단시킴으로써 사태를 마무리하였다. 부정선거는 인정하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최인규는 사형됐죠. 최인규가 좀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아무런 물증도 없는데 사형당했으니까. 그래요. 재판을 중단시키는 걸로 마무리 지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한때 이승만 지지자였으며 반민주당 인사들은 자연히 군정을 지지하게 된다.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지지하게 되겠죠. 많이 화나 있었겠죠. 자유당 지지자들은, 이승만 지지자들은. 근데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흡수를 한 거죠. 1963년 7월 22일 박정희는 육군대장직을 사퇴했고 1963년 8월 31일 전당대회에서 박정희가 총재 및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되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했겠죠. 누가 이겼냐는 거예요. 박정희 윤보선이 이겼죠.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그래, 한 15만 표 차이 나죠. 당시 박정희 경쟁자는 민정당의 윤보선이었다. 박정희는 1.5%에 해당하는 15만 6천 표를 윤보선보다 더 얻어 승리했다. 그렇게 큰 표 차로 이긴 건 아니죠. 윤보선은 1962년 3월 22일 대통령직을 사임한 뒤 과거 민주당의 구파 인사들과 함께 1963년 민정당을 창당한 뒤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그래, 한동안 좀 대통령으로 있다가 사임했다는 거예요.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그랬죠. 그래요. 심파의자들은 박순천을 중심으로 따로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윤보선의 후보 단일화가 성공하여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번에 알아봤죠. 구파와 심파가 있었다. 민주당이 권력 투쟁이 엄청났죠. 탈당해서
분당까지 했죠. 구파 인사들이. 당시 권력투쟁이 심했던 거는 심파 인사를 중용해서 쓰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구파가 더 세력이 큰데 그 장면이 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선거 결과 보면 구파가 더 세잖아요. 더 많은 표를 얻었잖아요. 그 뒤에 보겠지만 구파 기반이 더 튼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찬밥 신세로 만들었던 거죠, 구파를. 윤보선은 군정 종식을 외치며 선거에 임했지만 국민들은 민정 종식을 선택했다. 그렇죠. 이제 민정 좀 그만하자. 그래, 박정희한테 기회를 주지 하면서 박정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승리했죠. 박정희가 모험을 한 거죠. 어떻게 모험을 할 수 있었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현 시대 사람들은 선거에 질 수도 있었는데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을까? 왜 실시했을까? 의문을 지닐 수 있다. 그렇잖아요. 질 수도 있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이겼잖아요.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재건최고위는 여전히 있었고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다. 여전히 의장이었다는 거예요. 개정 헌법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해산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즉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실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지금 뭐 해산 안 시키면 되지. 그렇잖아요. 국가재건회의는 입법, 행정, 사법 다 지니고 있는데. 하여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박정희는 1963년 12월 17일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해산했다. 대통령 돼봤자 사실은 허수아비밖에 안 됐던 거죠. 해산 안 시키면 윤보선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정부니까 정부의 명령을 내리겠지만 의장이 박정희인데 실권은 박정희한테 있는 거죠. 지역별 대통령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쨌든 뭐 이어서 이제 해산을 했죠. 선거 결과를 보면 뭐 지역별로 보면 다 뭐 큰 차이 안 나요. 서울이 좀 민주당이 세다 해도 뭐 비슷하게 나왔죠. 조금 더 많지 뭐 10% 정도. 경기는 박정희가 이겼는데 박정희가 좀 많이 이겼고 그래요. 뭐 전라북도에서는 윤보선이 이겼는데 뭐 조금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4만 표 정도 더. 박정희 28, 윤보선 30,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죠. 경상북도는 52만 표, 박정희가 이겼죠. 근데 뭐 민주당도 43만 표 많이 나왔잖아요. 큰 차이, 지역별로 고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박정희 우세 지역도 있고 윤보선 우세 지역도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나 표 차이가 크지는 않다. 국민들은 둘 다 근대화 세력이라고 생각했고 둘 중 누가 더 유능한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구별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선거는 군정 대 민정이었고 국민들은 군정에 대한 기대가 민정보다 컸음을 알 수 있다. 군정보다 민정보다 군정에 대한 기대가 더 컸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반란은 나쁜 것이라 보였고 그 민정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거 결과 보니까 군정이 이겼다는 거예요. 근소한 차이라도. 굉장히 많은 거죠. 절반 이상 국민들이 군정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 시대 다수의 한국인들은 1948년 이전 38년의 군정을 겪었고 1948년 이후 13년의 민정을 겪었다. 어떻게 군정을 이길 수 있었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 시대에서는 역사를 잘 안 가르쳐주지만 한국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군정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38년의 군정은 뭔가요? 미군정 3년. 또 그 전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군정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군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장군 출신이었죠. 대부분 육군, 그래요. 대장 출신이었죠. 38년에 군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본다는 거예요. 어느 게 나을까.
결론적으로 13년의 민정보다 38년의 군정이 나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더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현 시대 민정만 겪었으면 군정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역사를 잘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 당시 민정보다 군정을 더 많이 겪었고 군정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거예요. 1960년 이전까지 박정희는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으니 박정희 개인의 성과로 나온 결과는 아니라는 말이다. 박정희에 대해서 많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갑자기 나온 인물이죠. 육군 대장도 아니었고 미군정은 3년밖에 되지 않고 군정이었던 조선 총독부는 35년이었다. 결국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말한 것이다. 너희들보다 조선 총독부가 나았어라고.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이 싫어할 만한 정책만 가르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창씨개명이니 뭐 신사참배니. 하지만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 세금 면제시키고 식민지 만주국 만들 때 소란농들한테 토지 제공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 시대 사람들은 날조된 역사의 세뇌당해서 모르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기가 35년을 겪었는데 뭐 중간에 겪었겠지만 처음부터 안 겪었으면 안다는 거예요. 군정에 대해서. 군정을 더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공화당이 이긴 거예요.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군정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는 당시 사람들의 조선 총독부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 경험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군정을 감히 찍어요? 한 번도 안 겪어봤는데 겪어봤으니까 찍는 거지. 무서워서 어떻게 찍어요? 한 번도 안 겪어봤다며. 겪어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과는 국회의원 선거에도 이어졌다. 민주공화당이 압승했잖아요. 근데 이 결과는 의석수는 압승인데 득표율을 보면 비슷해요. 민주당 계열이 민정당과 민주당인데 합치면 한 300만 표 되잖아요. 박정희 민주공화당이 압승했는데 이는 야당이 분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계열 민정당과 민주당의 표를 합치면 312만 표로 민주공화당 표가 비슷하다. 근데 압승했던 이유는 갈라졌죠. 그래요. 민주당이 대북 혼란이 일어난 것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죠. 한국에 큰 혼란이 일어났던 이유도 집권을 한 뒤에 구파 신파가 다퉜잖아요. 아예 그냥 분당까지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갈라서서 당을 만들어서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둘을 합치면 비슷한데 갈라서니까 그래 민주공화당이 압승을 해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 구파인 민정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잖아요. 민주당이 심파하고 구파를 찬밥 신세로 만든 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선거 결과를 보면 사실은 구파가 더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